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언니가 점점 미쳐가더니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다. 언니가 이상한 것 같아요. 저, 언니, 그리고 제 남동생이 이렇게 3명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언니는 저랑 동생을 정말 아꼈어요. 어릴 때부터 저랑 언니랑 동생이 셋이 정말 친했고 저는 둘에게 제 비밀도 털어놓곤 했어요. 그런데 한 6개월 전부터 남동생이랑 언니 사이가 정말 나빠졌어요. 이유를 물어도 절대 말해주지 않았어요. 4달 전에 저한테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그걸 언니에게 이야기한 다음 날부터 언니가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남자친구에 대해 심하게 물어보고 험담하고 결국엔 저랑 크게 싸웠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언니가 질투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에 일찍 들어갔더니 언니가 베란다에서 뭔가를 태우고 있는 거예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물어봤더니 언니가 갑자기 화를 내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언니가 아닌 것처럼 너무 무섭게 화를 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가 며칠 동안 연락이 끊겼어요. 며칠 뒤 남자친구가 다친 채로 돌아와서는 저한테 그냥 헤어지자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집에 와서 남동생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남동생이 저한테 그거 첫째 누나 짓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물었더니 남동생이 6개월 전에 자기 여자친구 생긴 거 기억하냐고 했어요. 응이라고 대답했더니 그때부터 남동생 없을 때 누나가 그 여자친구 험담을 하기 시작했대요. 자기는 그런 거 싫어서 화를 냈는데 언니는 자꾸 너 보고 별이라 그러는 건 애숭이야. 미친년이라고 이랬대요. 남동생은 그 말을 듣고 의문이 들었대요. 그거 둘만 있을 때 한 말인데 누나가 그걸 어떻게 알았지? 라고 묻자 언니가 새하얗게 질리더니 닥쳐. 넌 내 말이나 귀담아 들어. 이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며칠 뒤 남동생 여자친구가 며칠 동안 연락이 없더니 남동생에게 헤어지자고 했대요. 이유도 없이 나처럼요. 동생이 이유를 물어봤는데 그 여자애가 대답을 안 했대요. 그러다 어느 날 남동생에게 쪽지가 왔대요. 남동생 팬이라는 사람이 남자친구랑 같이 있던 사진, 둘만 있을 때 했던 대화 녹음, 과거 사진 같은 걸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대요. 신고해도 유포할 거라고 하면서 그냥 헤어지라고 했대요. 남동생이 그걸 듣고 생각해보니 누나가 그 정보를 알고 있던 게 의심스러워서 따졌대요. 너 스토킹 당했다고 하던데 누나가 했지? 그러자 언니가 웃으면서 그거 걔가 그렇게 말했어? 라고 너무 친절하게 물었대요. 순간 소름이 끼쳐서 남동생이 그거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자 언니가 착각이겠지. 신고해줄까? 이랬대요. 그때부터 남동생은 언니가 진짜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해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무서웠어요. 남동생은 언니 방에 증거가 남아있을지도 모르니 학원에 간 틈에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살짝 들어가 봤어요. 방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서랍을 열었더니 제 사진과 남동생 사진이 한가득 있었어요. 평범한 사진이 아니라 자는 모습, 학교 가는 모습,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었어요. 동생 사진은 더 심했어요. 혼자 방에 있는 사진, 학교 가는 길, 자위하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동생도 충격을 받아서 다른 서랍을 열어봤더니 스케치북에 우리 친구들 사진까지 있었어요. 그 중에는 칼로 사진을 긁은 흔적도 있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우리는 서랍을 정리하고 방을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동생 방에 모여 언니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고민했어요. 언니가 학원에서 돌아왔을 때 우리를 바로 불렀어요. 동생이 저한테 우린 잘못한 거 없어. 진정해. 라고 말해줬어요. 문을 여니 언니가 문 앞에서 웃으면서 서 있었어요. 너희 내 방에 들어갔지? 라고 묻길래 동생이 응 이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언니가 그런데 왜 서랍을 뒤졌어? 라고 하길래 너무 놀라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었어요. 언니는 만화책에서 그런 방법을 많이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언니는 처음엔 평범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점점 무서운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누구와 즐겁게 이야기할 때마다 죽여버리고 싶었어. 라고 말하는데 그 얼굴이 너무 낯설었어요. 동생이 폭발해서 언니에게 내 여자친구도 둘째 누나 남자친구도 다 누나가 한 짓이지. 라고 물었어요. 언니는 내가 죽였어? 아니잖아. 라고 소리쳤어요. 언니는 정말 미친 듯이 행동했고 동생과 언니가 몸싸움을 벌였어요. 저는 그들을 말리면서 언니에게
우린 어릴 때 친했잖아. 제발 이러지 말자. 라고 했어요. 동생도 결국 손을 놓고 울먹였어요. 저는 필사적으로 언니 손을 붙잡고 언니, 나 언니 좋아해. 제발 이러지 마. 라고 말했어요. 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지만 결국 응 이라고 대답했어요. 그제서야 언니가 한 발 물러섰어요. 우리는 언니를 설득하고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병원에 가는 걸 거부했어요. 저는 부모님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고민했어요. 몇 주가 지났는데 언니가 다시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언니가 아닌 것 같아요. 매일 밤 우리 방을 뒤지는 것 같고 계속 저를 의심해요. 동생도 언니가 다시 이상해졌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언니를 믿고 놔둬도 되는 걸까요? 언니의 상태가 점점 더 악화되면서 저는 더 이상 언니를 그냥 두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언니가 잠깐의 혼란을 겪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언니는 매일 밤 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집에 들어오면 동생 방이나 제 방을 몰래 뒤지는 것 같았어요. 심지어 제가 사용하는 물건들이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사라지는 일도 생겼어요. 어느 날은 제 휴대폰을 언니가 몰래 훔쳐봤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날 밤 언니가 집에 들어오지 않은 사이 저는 동생과 함께 언니 방에 다시 들어가기로 결심했어요. 동생은 언니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다시 서랍을 열어보자고 했어요. 우리는 이번에 서랍뿐만 아니라 언니의 컴퓨터까지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동생은 언니의 컴퓨터를 켜서 살펴보고 저는 서랍을 뒤졌어요. 컴퓨터에는 언니가 우리 가족과 친구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 놓은 것뿐만 아니라 저와 남동생의 일상을 기록한 일기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언니는 마치 스토커처럼 우리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일기 속에서 언니는 우리가 누구와 만났고 어떤 대화를 했는지 세세하게 적어 놓았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언니가 우리의 대화를 녹음한 파일들이었어요. 언니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모든 것을 기록해 온 거였어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언니를 믿고 기다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부모님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동생과 저는 부모님을 불러서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처음엔 부모님도 믿기 어려워했지만 동생과 제가 수집한 증거를 보여주자 결국 부모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은 언니를 병원에 데려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병원에 가는 걸 거부했어요. 언니는 부모님에게 자기가 미친 게 아니라고 병원에 가면 자기 인생이 끝날 거라고 울부짖었어요. 부모님은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결국 우리는 언니를 강제로 병원에 보내기로 했어요. 언니는 끝까지 저항했지만 부모님과 제가 설득하고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병원에서는 언니가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어요. 의사들은 언니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언니가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치료를 시작하게 했어요. 하지만 언니는 여전히 병원 치료를 받는 걸 거부하고 있어요. 언니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되고 있어요. 우리는 언니가 언제쯤 정상으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도 많이 지치셨어요. 지금도 언니가 다시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올 수 있을지 가족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언니를 사랑하지만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언니가 병원에 들어가고 나서 가족 모두의 일상은 크게 변했어요. 부모님은 언니의 치료를 위해 주기적으로 병원을 찾아가며 저 동생도 번갈아 가며 언니를 보러 가야 했어요. 하지만 병원에 있는 동안에도 언니는 치료를 받는 걸 거부했어요. 언니는 우리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완강히 버텼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속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힘들어 하셨어요. 한 달이 지나자 언니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어요. 그날도 저는 언니를 보러 병원에 갔어요.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지더니 차갑게 웃으며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너, 나 때문에 마음이 편해. 언니의 그 한마디가 너무 무서웠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언니의 차가운 눈빛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내가 병원에 있으니 너는 남자친구도 다시 만나고 자유로워졌지. 언니의 말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고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것처럼 꼼짝할 수 없었어요. 언니의 시선이 너무나 차갑고 무서웠어요.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면서 간호사가 들어왔어요. 언니는 갑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간호사는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오늘도 언니 보러 오셨네요. 언니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간호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언니는 분명히 나아지지 않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오며 저는 동생에게 전화했어요. 동생은 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동생은 언니가 우리에게 했던 일들을 떠올리며 언니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저도 동생의 말에 동의했지만 한편으론 언니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또 몇 주가 흘렀어요. 언니는 여전히 병원에서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었고 우리는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갑자기 병원에서 탈출을 시도했어요. 간호사들이 말리려 했지만 언니는 미친 듯이 병원을 빠져나가려 했어요. 결국 병원 측에서 경찰까지 불러야 했어요. 경찰이 도착한 후에야 언니는 겨우 진정되었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갔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병원 측은 언니를 더 강하게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이후로 언니는 완전히 변했어요. 언니는 더 이상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았고 아무와도 대화를 나누지 않았어요. 마치 우리를 증오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부모님은 그런 언니의 모습을 보며 점점 더 지쳐가셨어요. 동생도 언니를 보러 가는 걸 거부했어요. 저 혼자만이 계속 언니를 만나러 갔지만 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더 차갑게 변해갔어요. 언니가 이렇게 변해버린 게 너무 슬프고 힘들었어요. 언니가 병원에서 지낸 지 벌써 반년이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어요. 저는 언니가 돌아올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이 모든 일이 언제쯤 끝날지 끝날 수는 있는 건지 알 수 없어요. 멍청한 후임병. 군대 말년 시절 나는 하루하루를 심드렁하게 보내고 있었어. 그때 우리 부대로 신병들이 전입해왔는데 그중 한 명이 범상치 않은 인물이었지. 그 녀석은 엉거주춤한 자세, 왜소한 체구에 큰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어. 까무잡잡한 얼굴에 초점 없는 눈, 커다랗게 튀어나온 앞니에 오다리까지. 딱 봐도 바보처럼 보였어. 신병들을 맞이하면서 나는 그들의 이름을 물었고 그중 이 바보 같은 녀석이 손을 들었지. 목소리마저 이상했어. 일반적인 목소리가 아니라 듣자마자 깜짝 놀랄 정도로 바보스러운 억양과 말투였거든. 나는 속으로 이 녀석 진짜 군생활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어. 사실 멍청하지만 성실한 사람은 군대에서 최악이야. 그런 사람은 단체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거든. 나뿐만 아니라 중대원들 모두가 그 녀석 때문에 골머리를 앓게 됐어. 이 녀석은 정말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거든. 심지어 이름조차 제대로 쓸 줄 몰랐어. 군 생활이란 게 원래 힘들긴 하지만 이 녀석은 상상 이상이었어. 어느 날은 태권도를 가르치다가 녀석이 너무 못하길래 화가 나서 다리나 찢어 하고 소리쳤는데 그 비명소리에 대대장이 놀라 뛰쳐나왔어. 또 한 번은 녀석이 뛰다가 경례를 붙이면서 자빠져서 배수로에 빠지기도 했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됐어. 이렇게 엉성한 녀석을 데리고 군 생활을 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지. 결국 녀석은 군 정신병원에 보내졌어. 작은 아버지라는 사람이 면회를 왔는데 얘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부터 이렇게 됐다. 라고 하더라고. 그렇게 녀석은 군 정신병원에서 한 달을 보내고 다시 부대로 돌아왔어. 그런데 별로 나아진 건 없었어. 여전히 똑같이 멍청하고 이번에는 구토 증세까지 보였거든. 그 후 녀석은 조기 제대를 하게 됐어. 그나마 다행이었지. 그런데 녀석이 제대하기 전날 나는 밤에 그 외딴 화장실에서 이를 보게 됐어. 그때 녀석이 안이병과 함께 그곳에 들어왔고 안이병은 녀석에게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어. 나는 그걸 듣고 있다가 갑자기 녀석이 중얼거리는 걸 들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어. 그 멍청한 녀석이 그런 말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 몇 초 뒤 녀석은 아무렇지 않게 나가버렸고 나는 혼자서 그 어두운 화장실에서 서 있었다. 그 순간이 지금도 잊히질 않아. 정말 그 바보 같은 녀석이 연기를 했던 걸까? 아니면 그 순간에만 진짜 모습을 드러냈던 걸까? 그 후 녀석은 조기 제대를 했고 나는 그 녀석이 위병소를 통과하는 순간까지 계속 그 말을 되새겼어. 그 순간이 내게는 평생 잊지 못할 미스터리로 남아있어. 기묘한 택시기사. 어느 날 밤 늦은 시간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려고 했어. 우리는 술에 취해서 피곤한 상태였지. 마침 택시가 보이길래 손을 흔들었고
택시가 우리 앞으로 다가왔어. 우리는 택시에 타서 목적지를 말했지. 그런데 기사가 우리에게 이상한 미소를 짓더라.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냥 피곤해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 택시는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었고 우리는 피곤해서 잠시 눈을 감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나는 눈을 떴고 기사가 우리를 쳐다보고 있는 걸 발견했어. 그는 백미러를 통해 계속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어. 그 눈빛이 너무 소름 끼쳤어. 기사가 갑자기 말을 걸더라. 이 시간에 여자들이 돌아다니면 위험해. 누가 납치라도 하면 어쩌려고 그래. 우리는 갑자기 무서워졌어. 나는 친구에게 속삭였지. 조금 있다가 내리자. 이상한 사람이야. 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어. 우리는 근처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내리기로 했어. 그런데 우리가 내리려고 하자 기사가 웃으면서 아직 다 안 왔는데 왜 내리려고 해? 라고 묻는 거야. 그 순간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어. 기사가 차문을 잠근 채로 우리를 쳐다보고 있었거든. 나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 재빨리 핸드폰을 꺼내 택시 번호를 찍으려고 했어. 그때 기사가 문을 열어주더니 어서 내려. 장난이었어. 라고 말했어. 우리는 서둘러 택시에서 내렸고 택시가 떠나는 걸 확인한 뒤 한동안 떨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 그날 밤 우리는 무사히 집에 돌아왔지만 그 기묘한 택시기사는 지금도 잊히지 않아. 버려진 인형. 나는 어릴 적부터 인형을 정말 좋아했어. 어느 날 친구들과 놀다 버려진 인형을 발견했지. 그 인형은 허름한 상태였지만 뭔가 신경이 쓰였어. 그래서 나는 그 인형을 집으로 가져왔어. 부모님은 그런 허름한 인형을 왜 가져왔냐며 버리라고 했지만 나는 그 인형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 이상하게도 그 인형에 끌렸거든. 인형을 방에 두고 그날 밤 잠자리에 들었어. 그런데 자고 있는 동안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 마치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지. 나는 눈을 떴지만 방 안은 고요했고 아무도 없었어.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잠들었어.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인형이 원래 두었던 자리에서 조금씩 움직여 있었어. 나는 당황했지만 설마 인형이 스스로 움직일 리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날 밤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 인형이 조금씩 자리를 옮겨가 있었지. 나는 점점 더 무서워졌어. 몇 날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그 인형을 버리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인형을 쓰레기통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어. 그런데 그날 밤 인형이 다시 내 방에 있었어. 나는 소름이 돋아서 부모님께 말했지만 부모님은 내가 인형을 다시 가져온 거라고 생각했어. 그 후로도 그 인형은 내 방에 계속 있었고 나는 그 인형을 어떻게든 처리해야겠다고 결심했어. 결국 나는 그 인형을 불태우기로 했어. 인형을 태우는 동안 이상하게도 그 인형에서 나오는 연기가 짙고 매캐했어.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그 인형을 보지 않게 됐어. 하지만 그 인형이 내 방에 있을 때의 소름 끼치는 느낌은 아직도 생생해. 거울 속의 사람. 나는 어릴 적부터 거울을 보는 게 무서웠어. 그 이유는 단순한 공포 때문이 아니었어. 어릴 때부터 거울을 볼 때마다 이상한 것을 느꼈거든. 마치 거울 속에서 나를 지켜보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았어. 내가 처음 그걸 느낀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어. 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서 거울을 봤는데 거기서 나를 바라보는 다른 나가 있었어. 그 나는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섬뜩했어. 나는 그날 밤을 혼자 무서움에 떨며 보냈어. 부모님께 말했지만 그저 꿈을 꾼 거라고 하셨어. 시간이 지나고 나는 그 일이 잊혀질 만했어. 하지만 고등학생이 된 어느 날 거울 속에서 다시 그 모습을 보게 됐어. 그날은 이상하게도 집에 혼자 있었어. 씻고 나오다가 거울을 봤는데 다시 그때 그 섬뜩한 미소를 지닌 나를 보게 된 거야. 순간 너무 놀라서 거울을 피했고 그 후로 나는 거울을 잘 보지 않게 됐어. 그런데 그 일이 반복될 때마다 그 나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았어. 마치 거울 속에서 나오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야. 나는 너무 무서워서 거울을 덮어두고 그 방에 들어가는 걸 피했어. 몇 년이 지난 후 대학에 입학하고 자취를 하게 됐어. 새 집에 들어갔을 때는 모든 게 괜찮았어. 그런데 그곳에서도 거울을 볼 때마다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어. 어느 날 나는 그 나가 거울을 통해 나에게 다가오는 꿈을 꿨어. 꿈에서 나는 그 나에게서 도망치려고 했지만 끝내 그에게 잡혔어.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소름 끼치는 기분에 휩싸였어. 그리고 나는 집에 있는 모든 거울을 치우고 그 방에 절대 거울을 두지 않기로 결심했어.
그 이후로 거울 속에서 나를 보는 일은 없었어. 하지만 가끔씩, 아주 가끔씩 거울을 마주할 때마다 그 느낌이 돌아오는 것 같아. 밤길의 낯선 자. 나는 한 번 밤길에서 아주 무서운 일을 겪었어. 그날은 늦은 저녁까지 친구들과 놀다가 집에 가는 길이었어. 평소에 잘 다니던 길이라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어.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처음엔 그냥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정말 누군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았어. 나는 조금 속도를 내서 걷기 시작했어. 하지만 뒤에서 나는 발자국 소리도 같이 빨라지는 거야. 너무 무서워진 나는 급하게 골목으로 뛰어들었어. 그런데 그 순간 그 발자국 소리도 멈췄어. 나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어.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나타나 내 팔을 잡는 거야. 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낮은 목소리의 남자가 나에게 웃으며 말을 걸었어. 나는 너무 놀라서 몸이 굳었어. 그는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며 말을 걸었고 나는 어떻게든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 다행히 근처에 편의점이 보였고 나는 죽을 힘을 다해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갔어. 그 남자는 나를 따라오지 않았어. 편의점에 들어서자마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고 몸이 풀렸어. 그 이후로 밤길을 걸을 때마다 나는 항상 두려움을 느껴. 그 남자가 다시 나타날까봐 말이야. 이상한 냄새. 나는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오래된 폐가에 가기로 했어. 그곳은 사람들이 몇 년 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었고 소문에 의하면 귀신이 나오는 곳이라 불렸지. 우리도 그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생겨서 그곳에 가보기로 했어. 밤이 되자 우리는 폐가로 향했어. 그 집은 외관부터 으스스했어. 오래된 벽에 금이 가 있었고 창문은 깨져 있었어.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 무언가 썩은 듯한 냄새였어. 우리는 그 냄새 때문에 처음부터 겁을 먹었지만 용기를 내서 집안을 돌아다니기로 했어. 방마다 오래된 가구와 먼지가 쌓여 있었고 아무도 살지 않는 집이라 그런지 분위기가 정말 음산했어. 우리가 방을 하나하나 둘러보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썩은 냄새가 더 강하게 나기 시작했어. 우리는 그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봤는데 한 방에서 그 냄새가 심하게 나고 있었어. 방 안으로 들어가자 벽 한쪽에 이상한 자국이 있었어. 마치 누군가가 벽을 긁은 것 같은 자국이었지. 그리고 그 자국 옆에는 곰팡이가 잔뜩 피어 있었고 그곳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어. 친구가 용기를 내서 그 자국을 만져봤어. 그런데 그 순간 그 곰팡이가 스르륵 떨어지더니 벽 뒤에서 무언가 튀어나왔어. 우리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섰지. 벽 뒤에는 오래된 인형 하나가 있었어. 그 인형은 아주 더럽고 낡았지만 그때까지도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 우리는 인형을 만지지도 않고 그 방을 빠져나왔어. 집을 나서자마자 우리는 다시는 그 폐가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어. 그 인형은 대체 왜 그곳에 있었고 왜 그렇게 썩은 냄새가 나는지 여전히 의문이야. 그 후로도 그 냄새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새벽에 전화. 어느 날 나는 한밤중에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어.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어. 누군가가 이 시간에 전화를 걸어올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당황했지. 전화를 받으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 나는 혹시 잘못 걸린 전화인가 싶어서 끊으려 했지만 무언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그때 갑자기 전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은 속삭임이 들려왔어. 너 들리니? 그 목소리는 너무 낮고 희미해서 처음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지만 곧 또렷하게 들렸어. 너 들리니? 나 여기 있어. 나는 너무 놀라서 전화를 끊어버렸어. 그 후로도 그 번호로 몇 번이나 전화가 걸려왔어. 나는 그 전화를 받지 않고 무시했지만 그 소름 끼치는 속삭임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 그 번호를 차단하기로 결심했지. 그런데 차단한 후에도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 며칠 후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친구는 장난처럼 받아들였어. 하지만 나는 그 전화가 진짜 이상한 것이었다고 확신해. 지금도 그 새벽의 전화와 그 속삭임을 생각하면 소름이 돋아. 기묘한 고시원의 방. 나는 대학교에 다니며 고시원에서 생활하고 있었어. 서울에 있는 작은 고시원이었고 방은 작았지만 나름대로 아늑했어. 처음 이곳에 들어왔을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 내가 묵고 있는 방은 복도 끝에 있는 방이었는데 이곳에 살기 시작한 후로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거든.
처음에는 그냥 다른 방에서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어. 고시원이라는 곳이 방음이 잘 안 되니까 옆 방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다고 넘겼지. 하지만 그 소리는 분명히 내 방 안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졌어. 침대에 누워있으면 가끔씩 뭔가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어. 처음에는 그냥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같았지만 점점 더 자주 들리기 시작했어. 어느 날은 책상 위에 두었던 공책이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졌어. 나는 깜짝 놀랐지만 그냥 실수로 잘못 놓은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공책이 떨어지기 전에 분명히 뭔가가 내 뒤에서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어. 점점 더 무서워졌어. 나는 그 소리가 날 때마다 불을 켜고 방 안을 둘러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나 이상한 점은 그 소리는 항상 내가 잠들려고 할 때 들린다는 거였어. 마치 누군가 내가 잠들기만을 기다렸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았지. 어느 날 밤 나는 너무 무서워서 고시원 주인에게 말을 해봤어. 하지만 주인은 그냥 웃으며 고시원에 혼자 있으면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라고 대답했어. 주인의 반응이 너무 무심해서 나는 그저 기분 탓이겠거니 생각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됐어. 그날도 여느 때처럼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방 안이 갑자기 싸늘해지기 시작했어. 창문도 닫혀 있고 난방도 잘 되고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가 내 곁에 서 있는 것처럼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어. 나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눈을 감았어. 그때 내 침대 옆에서 낯선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누군가가 발을 질질 끌면서 내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였어. 나는 너무 놀라서 몸을 움츠렸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어.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내 침대 바로 옆에 서 있는 것처럼 들렸어. 나는 숨을 죽이며 그대로 얼어붙었어. 그런데 갑자기 내 팔에 차가운 느낌이 스쳤어. 마치 누군가가 내 팔을 잡으려는 것처럼 말이야. 나는 너무 놀라서 벌떡 일어나 불을 켰어. 하지만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어. 그저 고요한 방 안에서 나 혼자만 덜덜 떨고 있을 뿐이었지. 나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었어. 이 고시원 방에 무언가 이상한 것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 그 후로 며칠간 나는 그 방에서 나가기로 결심했어. 하지만 방을 옮기기 전에 고시원 주인에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어. 주인에게 그날 밤의 일을 이야기하자 주인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봤어. 그러더니 주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어. 사실 이 방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게 있어요. 주인의 말에 따르면 내가 있는 방은 원래 고시원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방이었대. 고시원 복도 끝에 위치해 있어서 조용하고 창문도 있어서 환기도 잘 됐거든. 그런데 몇 년 전부터 그 방에 묵었던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겪기 시작했대. 그들은 모두 밤마다 이상한 소리를 듣고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고 했어. 그래서 그 방을 옮기거나 고시원을 떠나게 됐대.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인에게 그럼 왜 저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라고 물었어. 주인은 그저 미안하다고만 말했어. 나는 당장이라도 그 방을 떠나고 싶었지만 당장 갈 곳이 없었어. 그날 밤 나는 마지막으로 그 방에서 자게 됐어. 하지만 잠들기 전부터 마음이 너무 불안했어. 나는 불을 켜둔 채로 침대에 누웠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방을 나가기로 마음먹었어. 밤이 깊어갈수록 방 안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 나는 그 차가운 기운이 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 누군가가 내 방 안에 있다는 걸 말이야. 그때 갑자기 내 눈앞에 있는 거울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나는 깜짝 놀라서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 마치 누군가가 내 몸을 꽉 붙잡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 나는 그 상태에서 거울을 바라봤고 그곳에 무언가가 서 있는 걸 보게 됐어. 그건 사람의 형체였지만 너무 흐릿해서 정확히 볼 수는 없었어. 하지만 그 형체는 분명히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나는 비명을 지르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 그리고 그 형체는 점점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어. 나는 눈을 감고 이 상황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어. 그런데 갑자기 형체가 사라졌어. 나는 숨을 고르며 눈을 떴지만 여전히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 그 후로 나는 그 방에서 하루도 더 지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다음 날 아침 나는 짐을 싸서 그 고시원을 떠났어. 고시원 주인은 나에게 끝까지 미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 없었어. 고시원을 떠난 후에도 나는 그날 밤의 일을 잊을 수 없어. 그 방에 있던 형체가 나에게 무엇을 원했던 건지, 왜 그런 일을 겪게 된 건지 아직도 알 수 없지만
그 고시원에서의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